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어우, 이게 지금 그 심양 이원생 녹음인데도 시간차가 많이 줄었네요. 빨라졌어요 이번에는. 방 케이블을 깔았나? 심양의 인터넷 사정이 좋아졌네. 아니면 한 10초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미리 말. 아니 끝날 즈음에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어디서 끼어들어? 좋은 전략이야. 파악을 했어 이제. 네.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찌라시가 이제 좀 막아떴어. 찌라시가 없어 요새 하는 영화가. 막아떴다. 막아떴어. 막아떴다.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야. 예. 방송과 출판이 다 네, 통하는 네, 막아떴어. 막아떴다 그래? 네. 그 사이간자 한자로 막아떴다고? 그거를 일본어로 마라고. 어색한 공간이 생긴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예. 맞뜨지 않게 해라. 뭐 이러면서. 아니 2021년에 좀 더 품격 있는 네. 차이나는 무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찌라시 이런 찌라시 이런 마. 저속한 표현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그런 그럼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단지로 바꿔야 되나. 전단지. 며칠 전에 이마트 갔더니 썬데이 서울 그 표지로 광고지를 내놨던데요. 이마트가. 아 그래요? 레트로구나 요새. 레트로. 그래서 하나 가져갔더니 집에 있는 분께서 이런 황색 잡지를 7년의 만남, 70년의 사랑. 이중섭의 아내. 네. 다 읽었어요? 네, 오늘은 짧아. 아마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게 제목인지 찌라시의 마지막 전단지의 마지막 문장인지 알 수 없으시겠지만 소중하고 또 소중한 나의 사랑. 그 이중섭의 문기. 아내. 네, 사카이 아츠코 감독의 2016년작 바로 2014년작이고요. 우리나라에 개봉을- 들어와서 개봉한 게 2016년이 되겠습니다. 왜 2016년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저기 심양에서 정답을 말하겠답니다. 심양 아나? 모르겠습니다. 이중섭이 191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이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그래서 201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한 두 해 정도를 거르고 하긴 했지만 어떤 그걸 좀 이슈화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제목이 이중섭의 아내라는 영화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영화가 네, 기류의 인문학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저희는 출판산업진흥원에서 제안했던 2020년 사업 기류의 인문학 인문 콘텐츠 개발 교육 개발 사업에 선정돼서요. 기류의 인문학 한중일 영화 속 조선의 근대라는 그 주제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1차 사업이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팀에서는 그 덕분에 원래 저희가 했었던 포맷에다가 파생 콘텐츠로 바로 기류의 인문학 드레싱 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난번 동주 로드를 한중일로 연결했다면 오늘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중섭 로드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대 조선을 살다 갔던 그렇죠. 예술가들. 네, 문학가, 예술가 네, 등등. 조선인들이죠. 네. 네. 그 길을 뒤쫓아서 네, 가보는 네. 프로젝트죠. 네. 프로젝트. 좀 제주에 계시다 하시더니 방언이 섞여서 제가 왜 제주에 갔는지는 2부에서 밝혀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중섭의 아내는 기리의 인문학에서 파생된 콘텐츠라서 저희가 특별히 기리의 인문학에서 한중일 영화 속 조선의 근대를 살다 간 개인과 시대를 조명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박이정 출판사 지원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새롭게 근대를 비춘 영화를 찾았죠. 그래서 한 20여 편 넘게 찾았고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한중일 영화를 포함해서 노동, 인권, 평화, 여성 그리고 예술, 문학 관련 인물과 영화를 더 추가해서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이중섭입니다. 네. 동주를 했고 지난번에가 그쵸. 우리가 저희가 이상.
네, 그렇죠. 이상을 했고 이상도 이제 이상을 했고요. 건축 무한 육면 가채의 비밀. 이상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오늘 이중섭의 아내는 다큐멘터리예요. 특이하게 네. 우리가 다큐멘터리 꽤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다큐멘터리고 러닝 타임이 82분 정도 되는 짧은 이제 네.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이 이중섭의 아내입니다. 특이하게. 왜냐하면 네. 이중섭은 돌아가셨고 아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이중섭의 아내를 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게 이제 영어 제목도 있어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제목이 이중섭의 아내로 번역된 거고요. 원래 제목은 다르더라고요. Two Homelands, One Love. 이중섭's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의 아내가 부제목이고요. 원래 영어 제목은 Two Homelands, One Love. 이게 일본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투 홈랜즈 원 러브를 네, 똑같이 해서 네. 후타츠노 소코쿠 하면은 조국. 두 개. 후타츠노 소코쿠. 예, 두 개의 조국. 네. 히토츠노 조국. 아이. 하나의 사랑. 하나의 사랑. 네, 아우 네. 해석이 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홈랜즈를 조국이라고 번역했군요. 네, 조국을 홈랜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고향인데, 네. 그죠? 두 개의 고향. 고향. 고향은 두 개지만 사랑은 하나였다. 네.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일본어 제목은 몰랐고 네. 영어 제목에 홈랜즈라고 하는 이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쓰인 게 보고 네. 뭘 또 저도. 떠올렸냐면 이중섭의 호가 대향이에요. 대향 큰 네. 대자 고향을. 고향할 때 향자 마을 향자라고도 할 예. 수 있는데 고향 마을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큰 고향 큰 마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홈랜즈라는 말을 그러면 일부러 이걸 의식해서 이렇게 붙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걸로. 네. 저도 네. 그게 조금 그럴까 했었는데 그냥 조국이더라고요. 조국. 조국이죠. 네. 그렇겠죠. 네. 큰이라고 조국. 붙였다면 그죠. 이중섭의 아내는 저희는 기류인문학 사업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일 건진 그 중요한 성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좋은 게 많다. 근대를 비추고 있는. 네. 올해는 저희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다양하게 비추면서 그 속에 담긴 시대상이나 인물을 좀 조명하고 그들이 살다간 시대와 지금을 좀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이 2021년 1월은 이중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70년 전 우리에게 더. 70년 전에 이중섭이 이제 가족과 제주에서 1년을 이제 딱 사는데 1월부터 못 살- 12월 못 살았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는데 그게 바로 70년 전인 거죠. 딱. 1951년 네, 그래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난을 간 거죠. 근데 제주도로. 이 다큐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전쟁 이들이 그 원산에서부터 피난을 내려온 내려온 거잖아요. 따뜻한 데로. 원산에서 부산으로 왔다가 거의 막 거적대기 깔고 막 정말 비인간적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제주로 가는데 그 당시 제주가 이제 4.3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학살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민들을 굉장히 환영했다라는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이 나오죠. 나오잖아. 사람들이 이제 없어. 네네네. 네, 그래서 죽었으니까. 한 15만 명 정도의 피난민을 수용했다는 제목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덕분에 거기 뭐 미역도 따다가 뭐 끓여 먹고 그죠 뭐 게도 잡아다 먹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혐오 문제도 물론 없진 않지만 기본적인 품성은 굉장히 착하다. 착하고 정이 좀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 품성으로 그런 따뜻한 고향을 늘 그리워했다라는 게 이중섭의 그림에는 그런 게 다 남아있다. 우리가 대가라고 부리우는 박수근의 그림은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 있는데 이중섭은 굉장히 문학으로 치면은 만연체 막 굉장한 자세한 산문 이런 걸 읽듯이 하고 싶은 이야기 표현하고 싶은 리듬을 그 선과 색으로 많이 표현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의 그 흥미진진함이라는 거는 그 현장감을 이제 어떻게
긴박하게 박진감 넘치게 이제 편집하고 촬영하느냐 하는데 이제 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중섭의 아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중섭의 아내가 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이중섭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중섭의 아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실은 이중섭의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이중섭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중섭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 이 영화를 볼 때 이중섭 자체를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어떤 반투명한 그 유리를 거쳐서 이중섭을 볼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중섭의 아내를 볼 거냐. 저는 이중섭의 아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어떤 면을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은 이중섭이 아니라 이중섭의 아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중섭의 맞아요. 아내를 보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이중섭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중섭의 아내가 그쵸,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네. 그거를 받쳐주는 게 저는 그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장면이었어요. 네. 뭐 아까 나 우리는 꼬투리 잡았어. 인문학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거 켜지기 전이잖아. 자, 보면은 그 이중섭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리고 몰랐다 평생 그랬잖아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만들어낸 패턴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본보기가 기독교 됐다고 얘기하죠. 성의 같은 네, 성의. 그러니까는 이 엄마 아주 성의 있게 디자인했다 그러더라고. 또 10년 만에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주 터졌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터졌어. 터졌어. 이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패턴을 갖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가면서 상징이 되는 건데 저는 그 엄마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몸을 쓰는 일을 해서 아이들을 정말 힘겹게 키우셨을 도 굉장히 훌륭했겠지만 이 엄마가 조명되는 모습에서 미용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의 예술성 그리고 미술학도였던 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큐에서는 이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갖고 있다. 엄마만의 패턴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다큐에 보면 아들. 엄마 이거 약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여기 손녀 얼굴 저기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품성이 부드러워 보이는 그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을 텐데도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이 품격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끝에 가서 힘든 거 있냐고 뭔가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데도 글쎄 그렇게 이렇게 안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품격이 좀 다른 게 품격이 났어. 있어. 그래서 중심은 이중섭의 아내인 거지. 거기는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이 만든 여성 감독. 여성 감독이 이걸 만들려고 할 때도 이 일본인 아내인 이중섭의 아내인 여기다 초점을 두고 싶어서 만든 거래요. 근데 그 둘의 사랑 공교롭게도 얘기. 이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가 올해가 또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어머. 1921년생이에요. 근데 아직 생존에 생존에 일본은 계시죠? 생존에 네. 계시고 일본은 생일이 오기 전에니까 100세가 맞죠. 100세. 아직. 그러니까 살아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해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에 그 화가의 아내들, 예술가의 아내들 전시에서 그 왜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부산에서 활동했던 그 물감을 샀다는 백영수 화백님 계시잖아요. 왜 일본어로 백영수. 인터뷰. 예. 그분은 네. 작고하신 것 같고 그분의 아내분과 이 마사코 여사님이 전시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존에 계신 거죠. 네. 활동을 많이 못 하셔도 그래서 여성 영화 이런 건 어울리지 않지만 네. 우리가 예술가의 아내는 뭐 이런 피카소의 여인 뭐 이런 것 조명되듯이 우리가 뭐 그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가려지고 까미우 꿀로델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지고 좀 덜 톨스토이 아내도 그랬고 뭐 이런 그런 것들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아내의 힘이 굉장히 단단하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영화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중섭이 21살
되던 해에 네. 21살 되던 해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그림 공부를 하러. 그 갔던 데가 어디냐면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이라는 데예요. 네. 문화학원이라는 데서 그 유학을 가는데 여기서 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43년도에 이중섭은 돌아와요. 도쿄에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화가로 활동하다가 돌아와요. 원산으로 돌아옵니다. 원산으로.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45년이면 일본이 거의 이제 패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5월. 그러니까 패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을 무렵에 야마모토 마사코가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요. 부산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산으로까지 이중섭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사랑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그치. 원산에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요. 그 쪽둘이 쓰고.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45년이니까 21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23살. 24살. 너무너무 그렇죠? 꽃다운 나이에. 뜨거운 나이입니다. 사랑의 뜨거운 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44년 12월 달에 이제 이중섭이 가족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야마모토 마사코를 이제 한국으로 불러 이제 들어오는데,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평양 전쟁이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미군이 이제 일본의 연해 지역에 이제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서 일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해상 통로를 거의 다 이제 봉쇄시켰던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코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배를 얻어 타고 부산, 서울을 거쳐서 이제 원산으로 왔다는 것은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지. 그 전보를 받고서 딱. 그렇지. 네, 난 그렇죠.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 아유, 진짜. 그리워. 죽기 전에 해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제가 저기 죽기 전에 해볼 수 있을까? 저기 사생활 다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예술가에게는 늘 뮤즈가 필요한데 보통 뮤즈라고 하면은 굉장히 설레고 뛰어난 어떤 여성을 생각하잖아요. 로살로메 같은. 그렇지만 이 다큐 속의 그 여인은 그 굉장히 뭐랄까 이상의 아내하고도 좀 다른. 너무 다르죠. 너무나 뭐랄까 순수하고 그야말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중섭의 뮤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던 그 증거를 이 100년 동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중섭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분이 굉장히 견고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다큐를 보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남편을 향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중섭의 아내라는 다큐멘터리로 신년 첫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1부는 이렇게 영화 이야기, 기류의 인문학 이야기, 또 근대를 살다간 굉장히 불운하죠. 영양실조로 사망한 39의 이중섭의 아내로서 그가 떠난 후에 수십 년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중섭의 60년이네, 60년. 뮤즈로 그러네.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고요.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인 투비와 나투비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채널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채널 무비 플러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심양이 지금 카메라 꺼졌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중섭의 아내 다큐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소해인데 신년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소가 또 이중섭하고 네.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그림. 이중섭이 소 그림을 많이 그렇죠. 그렸잖아요. 소 하면 이중섭. 이중섭하면 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소 외에 다른 그림들도 많았는데. 아니 원산에 살 때 농사를? 농사 지었고 그 동네에 소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원산에서 그 그림 공부하느라고 소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 소의 근육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자세하게 관찰해가지고 소도둑놈으로 많이 몰렸대요. 너무 소를 유심히 네. 쳐다보니까. 네. 흔하게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사실 그린 그릴 거겠지. 하나를. 네, 소, 황소 뭐 이런 제목의 그림들이 꽤 많이 있죠. 네, 소 그림 많잖아요. 그래서 소 뭔가 없었어요 동네 어릴 소 적에? 어릴 적에 저희 연립주택에 살았어. 어머 연립주택? 밀라. 나는 왜 집 옆에 소가 있었지?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소똥 냄새. 근데 올해는 특히 전 있었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덕담하는 걸 보면 흰소해입니다라는 아, 덕담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중섭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흰소 그림들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몇 작품 있습니다. 아주 그 소의 그 우람한 근육들이 그러니까요. 울끈불끈 돋보이는 그런 흰소라는 제목의 그림들이 몇 작품 있습니다. 흰소가 더 박진감 있는 거예요. 황소도 되게 좋은데 예.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좀 달랐을 때 의미 부여를 하듯이 올해는 소해해고 이중섭은 소로 유명하고 되게 좀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좀 의미가 있다. 이중섭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덕담은 3부에서 좀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2부 투비와 나투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여성이고요. 네, 신여성. 꿈꿈입니다. 책사입니다. 자영업인입니다. 아우 이런 겹쳤어. 대사 씹혔습니다. 자영업입니다. 네. 책사입니다. 자, 저희 인문학 기류인문학에서도 저희가 대표 콘텐츠로 이 투비와 나투비를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저희 킬러 콘텐츠죠. 저희는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 투비와 나투비는 그것을 조금 더 뜯어보는 방법으로 더 들어가서 자 그런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이고 이중섭의 아내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말 찐 주인공은 이제 아내지만 서브 주인공인 이중섭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뭐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은 갈등 구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장면이 참 와닿았다라는 우리가 원래 진행했었던 차이나는 한 장면이어도 되고 이 장면은 꼭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드십시오. 손 들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꼼꼼이가 턱을 드네요. 턱이 턱은 드는 게 아니고 미루는 거죠. 턱이 악어예요. 악어라는 그래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을 해야 되겠네. 아고리라고 하죠. 아고리. 이중섭의 별명이지. 네, 아고리가. 아고리. 네. 기억나요? 예, 턱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아고리. 아고리라고 불렀다고. 예, 턱 나와서. 그 미술학계 마사코 여사가 영화에서 그러죠. 당시 이제 문화학원에서 같이 이제 알게 된 사이잖아요. 맞아. 근데 당시 문화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맞아. 합니다. 음. 그 3사람을 어떻게 분간했느냐? 오, 했어. 흔히 맞아. 그리고 턱이로 이렇게 턱, 분간했다고. 아고리. 합니다. 아고리. 또 하나는 치빌인가? 그치? 약간 큰이랑 작은이랑 턱이 이렇게 3사람이었다고. 둘은 키로 했고 하나는 턱으로 했고. 네네. 뭔가 이렇게 별명으로만 불렀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네. 꼼꼼이가 턱 이렇게 한 거는 네가 해. 아니 나는 이 아고리를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한 거지. 저는 갑자기 장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아고리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맨 앞에 시작하는 떠오르는 일본어 대사말이랑 맨 끝에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남편에 대한 얘기. 와타시노 아이스로 기억나나요? 와타시노 아이스로 다이지나 아고리. 저는 귀는 안 열려요. 아나타노 난도쿠. 난도쿠가 이제 남덕. 아나는 나. 당신의 남덕. 남덕. 이 남덕이 이남덕의 야마모토 마사코의 한국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중섭이 지어주죠. 네. 이 남덕 결혼하러 의미가 왔을 있는 때 거죠. 네, 남쪽에서 온. 네네, 남쪽에서 의미가 온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 앞에 제가 거를 알아요? 앞에 거를 뒤에 아니야 아직 안 건가요? 끝났어 얘야. 아, 그래요? 저 책사님이 얘기 끝나고 나서 심양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다이지나 하면 이제 소중한 나의 아고리 이중섭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명으로 해서 그래서 아나타노 난도쿠 했던 말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앞에 나오고 맨 끝에 똑같이 대사말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아주 진하게 여운이 남고 맞아. 저는 사실 장면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흔하게 봤던 황소 그림 있잖아요. 그 강한 인상의 황소 그림을 이때 이 영화를 처음 본 거죠? 보니까 처음 본 거잖아요. 아내가. 아이고, 좀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그죠?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막 같이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 보면서 이게 남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남편의 사인이 어딨지? 했는데 그 그림이 까마색과 이런 조화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아 저기 밑에 있네 하면서 이제 남편 거인 걸 확인하고 그 앞에서 계속 오래 있었던 둘의 이 일 처음 봤다는 것도 좀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건데 이중섭의 아내는 마사코는 처음 보고 그 진한 눈물방울이 막 눈앞에 있으니까 그 7년의 사랑으로 60년, 70년을 아이들 둘과 버텨온 거 막 이런 게 다 만감이 되면서 좀 눈물 났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장면이죠, 이게 나온 게. 그렇죠. 이게 수미상관이죠. 뒤에서도 그죠. 그 멘트가 참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중섭이 한 2, 3년 아내가 일본으로 간 다음에 자식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림이 엄청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그림과 편지와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견디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근데 한편 그런 짠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다면 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중섭의 찐 그림이 들어있는 저 편지는 경매가가 얼마나 갈까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리얼한 그림이잖아요. 네. 아 진짜 장난 아닌 그림이더라고요. 편지는 진짜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100여 점이 넘는데요. 그것만 글과에 전시해도 진짜 스토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림보다 너무 멋있더라고 나는 그게 더 소 이런 거보다. 글과 그림들. 저기로 넘겨봐요. 심양으로. 네, 심양 나오십시오. 심양? 네, 신명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인가요? 그렇지. 사실 뭐 이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에서 나 투비할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투비를 하겠습니다. 네, 투비할 사람이요. 주인공이 되는 야마모토 마사코의 부모님을 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문화학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양가 부모한테 다 승낙을 받고 결혼까지 올렸는데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학원을 졸업하고도 사실 변변한 직업 없이 예술가로서 변변한 벌이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중섭 같은 경우에 그 생전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다가 사후에 그 진가를 인정받아서 작품이 이제 고가에 거래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빈센트 반 고흐와 비슷한 그러한 점이 좀 있긴 하는데 뭐 예컨대 생전에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경우. 네,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별로 반대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야마모토 마사코 집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복하고 잘 사는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마사코 본인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화가로 먹고 살 수 있겠나 걱정은 하셨지만 조선인이라고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환경에 더해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만국의 한을 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하등민으로 취급받는 조선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줬다는 것은 받아줬다는 점에 있어서 그 아버지 마사코의 아버지를 좀 소비하고 싶고요. 사실 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중섭이 원산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7일 동안 이제 일본 방문 비자를 받아서 이제 입국하는 그런 경위가 있었잖아요. 7일 동안. 그때 이제 한일이 이제 단교한 상태다 보니까 신원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그 신원 보증서를 영화에도 다 나오지만 마사코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중섭한테는 장모님이 되겠죠. 그 장모님이 다 신원 보증서까지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신원 보증서를 누구한테 받았냐? 당시 농림 대신이었던 히로카와 고젠이라는 사람한테서 이 신원 보증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신이라고 하면 7일이 장관이요, 장관. 장관급. 그렇죠. 예. 농림부 장관한테서 이 보증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일이 다 되자 이중섭은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죠. 아들도 있고 와이프도 여기 있고 한데 이중섭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람도 장모님이라고 합니다. 왜 돌려보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훗날 당신이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당신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 있다. 네네네. 가로막으면 안 되니까 이제 설득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딸들이 제주도와 부산에서 그렇게 굶다가 또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중섭에 대한 원망 없이 그렇게 이렇게 품어준다는 것에 있어서 마사코의 부모님을 좀 이제 투비하고 싶습니다. 집안에 가풍이 좋은 거야. 근데 아까 그 마사코의 그 한국 이름이 이남덕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남덕이란 이름은요, 이중섭이 이제 결혼 후에 지어준 이름인데, 어떤 뜻이냐?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씨는 이제 자기 성을 따라서 준 것 같고, 성을.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네네네. 일본인이 한국인으로 창씨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고향까지 떠나야 되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 그 남편 성을 따라서 식민국의 성을 따라서 창씨를 한다는 게 참. 그 둘이 이제 결혼한 게 45년이에요. 45년에 결혼했는데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46년도에 사실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 디프테리아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큐에 나오는 그분은 세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인 세 거죠. 번째 아들이죠. 세 다큐에 번째 나오는 아들입니다. 분. 그 위에 형이 하나 형이 한 분 하나 있고 계시고. 태현이라고 48년도에 낳고 49년도에 태성. 이 이제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셋째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이제 후두암으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큐 제작할 당시에 아프셨겠다. 그죠? 그랬겠죠. 2016년도니까 그런가? 그쵸. 2014년에 이게 영화가 지금 제작이 개봉했으니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큰아들이 나오지 안 나와- 않았을 수 예, 있겠네요. 이게 지금 말했던 둘째, 셋째 아들, 이제 큰아들의 죽음이 이중섭에게 큰 충격과 함께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사실파라고 그 피난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했던 미술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백영수 화백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분의 인터뷰도 다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사코에게 이대로 가면 아이들이 또 아프고 지금 그때 그 당시 둘째가 또 아프다고 했죠. 그래서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본에 잠깐만 가 있어라. 그러면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마사코가 도저히 나는 안 가, 남덕님이 안 가신다고 해서 1년 정도 설득을 계속했고 정말 등 떠밀려서 가고 나서는 다시는 정말 꿈에 그리는 삶은 살 수 없었지만 결국 본인도 영양실조로 그죠 떠나고 근데 그런 그 첫째의 죽음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과 늘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예. 백영수 화백이 부산의 다방에서 만났던 회상을 하면 당시 분위기에 와이프 손잡고 길거리를 나다닌다거나 제주도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어느 날 아침 다방에 오더니 주머니에서 3분의 1 썼던 물감을 내면서 이것 좀 사달라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면서 그 백영수 화백께서 정말 그 노인의 눈물은 더 깊은 회한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며 당시에 다른 미술하는 화가들은 밥벌이 하면서 생계를 다른 걸로 또 했는데 이중섭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면서 미술을 하냐며 오직 그림에만 전념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막 사실은 고흐도 막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잖아요. 극심한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 그래서 그래도 태호라는 동생이 있었고 이중섭에게는 정말 아내가 있었고 아내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집에 어떤 보조가 있었지만 또 정치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이중섭을 띄엄띄엄 알면은 가난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정세상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한일 국교 수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본으로 한국인이 정상적으로 입국이 어려웠을 당시에 일본인 아내는 가서 그냥 생명을 부지했고 남편은 가난을 면치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중섭이 왜 바닷가를 떠돌면서 특히 남쪽 바다 뭐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을 돌면서 한국 근처에서 바다를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중섭 그림을 보면 그냥 박수근판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길 떠나는 가족을 전 좋아하거든요. 길 떠나는 가족이 그 당시 우리를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다큐스러운 그림이에요. 약간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여러 각도에서 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이 다 살아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랬었는데 그 이중섭이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 2, 3년 가난과 굶주림과 병마와 고독에 시달렸던 그 시기에 이중섭이 통영의 그 무슨 기술소에서 양성소에서 가르치면서 그렸다는 그림을 보면 모두 일본이 향한 그 바닷가를 그리는 거죠. 배가 떠나고 배가 오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바닷가. 그리고 특히 이 길 떠나는 가족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중섭의 그림이 그 이제 소를 그린 그림들은 소의 그 아주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활력 넘치고 그 진짜. 우락부락한 근육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사실적인 힘의 이미지를 주로 그렸다면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많죠. 아이들 그린 그림들 많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카소처럼 이렇게 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구도를 잘 잡아서 일단 기하학적인 구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그 딱딱 들어맞는 구도가 느껴지는 방식으로 가족들과 맞아요. 아이들 그다음에 혹은 개, 닭 이런 그 짐승들을 또 그리거든요. 그런데 길 떠나는 가족이 보면 이 가족과 소라고 하는 크게 대별되는 이중섭의 그림의 주제가 합쳐집니다. 길 떠나는 가족에 보면 소가 나오고 가족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사실적이면서도 판타스틱한 방식으로 터치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달구지 같은 거 그렇죠. 그 그림요. 예. 이게 편지에도 있거든요. 1954년도 작품. 편지에서도 그림을 그려줬었어요. 이거를. 아들한테 원 보낸 스케치를. 편지에 있어요. 그 여기 다큐에 보면 이게 되게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이 달구지를 타고 얼마나 빨리 피난을 갈 수 있겠어요. 추위도 못 가리고 비 맞아야 되고 덜컹거리고 화장실 못 가고 그 어린아이와 아내를 싣고 가난하게 피난을 가는데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중섭의 그림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태양의 화가처럼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희망을 담고 있다.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의 투비는 이중섭의 그림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묻어가서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림이 비춰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가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아주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중섭의 그림은 영원히 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를 그린 그림, 아이들을 그린 그림,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풍경을 그린 그림, 맞아. 그다음에 개나 닭이나 맞아, 이런 개. 짐승을 너무 그린 잘 그렸어. 동물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고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은지화. 맞아요. 네, 은지와. 이중섭은 여러 군데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엽서에도 그림 그리고 그냥 그림이 일상이야. 가난하니까 일상이야, 맞아. 그걸 뭐 꼭 돈이 되기 위해서 한 게 맞아. 아니라 그냥 그림이 일상에서 편지 쓸 때도 그림 그려주고 은지화라는 거 있잖아요. 은박지. 그 은박지에다가 그림 그린 거. 여기도 보면 가족들을 주로 많이 표현했어요. 맞아요. 어린애들. 맞아요. 네네. 애들을 이제 아들들을 어렸을 때만 보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던 시절의 그 이미지를 많이 남겨놨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크게 대별됩니다. 제가 지금 1999년도에 현대 갤러리에서 발간한 이중섭의 도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이제 현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나서 서귀포에 가면은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은 이중섭 미술관이 있어요. 저도 합니다. 제가 갔다 왔죠.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온 거예요. 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어머 세상에. 한 3주 동안 제주 서귀포에 머물면서 현지 조사를 3주를 갔을까요? 현지 조사를 네. 했습니다. 이중섭의 자세한 이야기는 인문학 드레싱. 기운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기운을 아끼세요. 거기서 3,000부를 한정판으로 재발행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도록을 가져왔는데 이 도록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이중섭이 아내한테 보낸 편지 같은 것도 그림으로 이제 찍혀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끝까지 몇 번 번호가 붙어 있냐면 62번이 붙어 있습니다. 도록에. 네, 그래서 한 60여 작품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발굴 안 된 거는 혹은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그림들이 영원히 진짜 좀 우리와 함께 투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도록이 팔리면 인세가 마사코 여사한테 갔으면 좋겠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중섭의 그림은 지금 이제 저작권이 풀린 그림들이 많죠, 이제. 왜냐하면 70년이기 때문에 그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무나 이제 할 수 있지만 저희 3부 지금 말씀하신 꼼꼼이의 이중섭 미술관 관련 이야기라든지 또 인문학 드레싱에서 힘찬 기운을 소의 기운을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중섭 로드를 만들어 갖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이중섭 로드 오늘 제주와 또 일본 얘기 살짝 또 다큐 나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저희는 2021년 이중섭의 아내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중섭의 아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중섭과 가족 그리고 그림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는 이중섭의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중섭의 생애와 관련된 우리 근대의 모습들 근대라고 하면은 한중일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중섭 로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발표하시는 분이 자기소개하시면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이제 2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중섭 미술관을 인문학 드레싱으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중섭 미술관은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서귀포 구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기 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중섭이 이제 원산에서도 살고 뭐 부산에서도 살고 통영에서도 살고 우리 2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귀포에서 만 1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살았잖아요. 그 한국 전쟁을 피해 가지고 195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이때 뭐 많은 그림들을 그려요. 그 서귀포의 환상이라든지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귀포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중섭 미술관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95년도에 그 이중섭이 그 살았던 서귀포의 집터 거기에 이제 기념 표석을 이제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서귀포시가 이 집을 복원합니다. 새 들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초가집 한 3-4칸 정도 되는 초가집인데요. 그 끄트머리에 이제 아주 작은 4명이 눕기도 굉장히 좁은 한 평 남짓한 그 방과 그 다큐에 나왔던 네네 다큐에 나오죠. 아주 작은 그 일자로 세로로 길게 난 부엌과 그 영화 다큐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 무쇠 솥을 보여주는데 그 크기를 조금 그래도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직접 가봤더니 너무 작은 그 솥이야. 아 그래 다큐는 꽤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솥이고 뭐랄까 라면 냄비 큰 거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 너무 작다. 그러니까 라면 한 2개 정도 끓이면 될까 할 정도 솥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면이 없었으니 망치. 그 이제 아궁이도 굉장히 작고 그런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집을 복원을 하고 2002년도에 그 옆에다가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했고 또 2008년도에는 그 창작 스튜디오 공예 공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유품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중섭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중섭 미술관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거리 자체가 이중섭로 이제 명명돼서 지금 이제 그 전시도 하고 뭐 이제 이중섭의 그림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섭이 그 부인한테 썼던 편지들 크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아주 가슴절절한 편지들을 그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중섭 미술관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대가 다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중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섭 미술관에도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젊은 작가들 을 위한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때마다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드레싱으로 우리 인문학 드레싱으로서는 최초 아닙니까? 미술관을 추천하는 거는 저희 서귀포에 있는 고만하소 아니 이중섭 미술관. 네. 그 직접 추천하겠습니다. 다녀왔잖아요. 직접 지금 현지 조사. 여기 지금 충칭 임정 갔다 온 심양의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3주 가량 머물면서 이중섭의 기운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소. 네, 그렇소. 그렇소. 소로 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잘하셨소. 하겠소. 잘 들었어. 이중섭 미술관으로 이제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어가려면은 지금 책사님이 책을 이제 심야게 살려나? 책사님이 하소. 거봐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제가 잠깐 또 시간을 제가 뭐 건방지소. 짧으니까 이중섭 미술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이 이제 도록에도 있지만 이중섭 저희가 2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중섭이 아내를 일본으로 두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특히 제주에서 살고 난 다음에 흩어진 다음에 아주 절절하게 한 2년 동안 편지를 엄청나게 보내죠. 그 편지 속에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시도 있고 정말 저는 그 편지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전시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중섭 미술관에 좀 전시돼 있어요. 이 편지가 네네.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림 편지야. 그림 편지. 편지는 있었는데 그림이 많지 않았던 기억으로 있어갖고. 매 편지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많아요. 편지.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일본어로 썼는데 그림이 많아. 그래서 보면 근데 다 가족 얼굴이야 아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중섭이 인문학 드레싱으로 저가 짧게 2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 이중섭의 편지입니다.
나의 귀엽고 소중한 남덕군 새해 복 많이 받았소? 소네요. 오 마이 갓. 하루바삐 건강해 주시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건강해 주시오. 그 뒤 몸 컨디션은 어떤지요? 12월 8일자 편지는 12월 11일에 받고 당신의 곤란한 입장을 잘 알았소.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올해도 또 혼자 쓸쓸하게 새해를 맞아 매일같이 어둡고 공허한 기분이요. 여러 사정도 있지만 이 이상 연기의 본들 해결될 리 없고 차츰 복잡해질 뿐이요. 이게 되게 답답한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수속이 안 돼가지고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쭉 쓰다가 뒷부분에 이런 글을 써요. 내가 가더라도 좁은 방 한 칸에 두어 달 먹을 식비만 있으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루 한 끼나 두 끼 먹고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소. 어떤 노동이라도 할 거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는 일에 찬성해 주시오. 세상은 언제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오.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본들 결코 우리 생각대로 조건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요. 또 무슨 다른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마음이 정해지거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태도요. 발레리의 시의 한 구절처럼 지금이야말로 굳세게 강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요.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말로 굳세게 강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말이 이게 이제 신년 초에 쓴 글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인 것 같아요. 굳세게. 뜻대로 되지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죠. 늘 불안하고 어둡고 공허하지만 그래도 이런 굳센 기운을 가지고 언젠가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좀 반짝반짝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중섭이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가난하기도 했고 그런데 백남준의 제자 중에 백남준이 생전에 유일하게 제자라고 인정한 강익중 화백이 있어요. 강익중 화백도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철의 출퇴근길에 3x3 크기의 아주 작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요. 출퇴근길에. 그거를 모아서, 지금은 파리에서도 전시가 됐었죠. 청춘예찬. 3x3 작은 캔버스를 모아서 벽면을 막 이루는 미디어 설치, 미디어 아트의 대가가 되었죠. 지금은 강익중이란 이름이 백남준의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적인 감성을 품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굉장히 한 획을 그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난과 시대적인 고난 이런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이중섭이 없지만 이 그림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아니 신여성 시 좋아해서 시를 풀 줄 알았더니 왜 안 읽어요? 네. 이중섭의 시가 하나 있어요. 연초라고도 말 많으면 또 뭐라고 이중섭의 짧은 시도 시가 하나 있어요. 있어. 딱 한 편이 전해 오는데 소의 말.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이게 방 벽에 붙어 있었대요. 서귀포에 살던 집 시가 너무 아름답다.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를 누구도 몰랐다가 이중섭의 조카가 있대네. 이영진 씨라는 분이 이걸 외운 거야. 이 시를.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이거 나의 상냥한 사람이요. 이거는 다른 시인가요? 그거는 편지 속에 있는 글이에요. 네, 정말 네, 네. 문체가 너무 좋죠. 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모두 지나가서 그런 거. 우리 다 시에 감동한 거예요? 나는 그거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소에다 지금 다 찍어야 돼서 방점을. 네. 저는 그거 당신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내 기쁨이여 늘 그대가 그립소. 편지 중에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일본어로 써서 그걸 안지 번역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소로 다 끝날 수 있네요. 자 그럼 책사님의 또 네.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이거 영화 보면서 자료 보다가요. 최근에 1월 초 지난해 2020년 12월 달에 이중섭의 소재로 책을 저술해서
예, 상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인이. 어. 예, 그게 바로 일본인이 쓴 건데 이제 상을 준 게 이제 소학관이거든요. 뭐 쇼각관이라고 있겠지만 이제 소학관 논픽션상에 소에서 줬네. 너 손해요 또.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특파원이었었어요. 정치부 특파원. 기자예요? 기자. 네. 출신. 근데 2016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맨날 정치부 기자니까 그때가 막 박근혜 사건과 이런 거라 막 피 터지게 이렇게 그러네. 보고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덕수궁관에서 이 2016년도에 이 미술전을 한 거죠. 이중섭 거. 아주 인연이 깊네요.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가 그때 왔을 때 4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워킹맘으로. 특파원의 신분으로. 그러면서 이때 이중섭이 이렇게 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거를 이제 그때 캐치를 하고 정치적인 거 말고 이런 걸 넘어서서 문화적인 걸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고서 이번에 이렇게 글로 저술해 가지고 그래도 또 일본에서 또 이걸 또 상으로 줬다는 거. 한국 소재로 상 준 거는 소학관이 굉장히 우익적이고 일본적이거든요. 아, 출판사 이름이에요? 출판사 이름에서 책 제목인 줄 나오는 초등학교 책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소학관.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도라에몽 이런 거. 도라에몽 이런 거 책, 만화책 나오고. 그 출판사? 네, 그런데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이중섭이 그린 것 중에 마지막이 돌아오지 않는 강인가요? 그 책 제목으로 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제 강. 4월 달에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저는 이제 분명히 한국에서도 번역 봐야 출간이 되겠다. 되지 않을까. 우리 예. 나오면 소개해드리죠 뭐. 네. 네. 이중섭 로드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고. 네. 이중섭 로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원산, 그쵸. 도쿄, 네네. 그다음에 다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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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갔다가 부산으로 부산 내려왔다가 왔다가 제주 서귀포, 통영도 갔다. 통영, 통영 혼자 했었던 거 아닌가요? 혼자 있었죠. 네, 네, 서귀포, 통영, 부산. 네. 그러다가 뭐. 이제 떠돌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통영에서 다시 서울로 왔지 병원에서 네, 서울, 그쵸, 네, 그쵸. 서울로 전시전하고 왔죠. 이럴 때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미도파 백화점 생각나네요. 네. 네, 미도파 백화점 지하실에 벽화를 그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 많이 팔렸었는데 딱 네. 고우의 운명과 비슷해요, 그죠? 네네. 살아서 조명만 받았었으면 초대전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일본에 그죠? 아유 초대 작가로 갔었으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을까? 정릉에도 이제 살았고요. 서울에서 1955년도에 56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하고 이제 간염으로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서대문 적십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뒤에 발견했다는 무연고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사흘간 이제 영안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불행한 죽음이야. 친구 김희석이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돌아가신 걸 이제 알고 그다음에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그 정릉이면 당시에 천이 흐르고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던 거죠. 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을 텐데 판자촌도 많고. 아유 참 눈물 나네. 네 맞아요. 마지막에.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요. 네. 이 다큐에서 투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 그거 있어요. 무연고자 얘기하니까 그 마사코 여사가 제주 옛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문 앞에서. 근데 그 뒤에 어떤 관광객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엄마가 이중섭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를 왔을 텐데 앞에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까? 이런 되게 좀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집에 살던 이중섭의 아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100년 거의 50, 70, 60년이 지난 후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마당에 있는 모습이 다큐에서만 느끼는 뭔가 묘한 그 타임랩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큐에서 정기용이 말하는 건축가에서도 보면 그 건축가가 세운 면상호서 목욕탕에 할머니들이 쭉 참새처럼 앉아 계시는데 건축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감독이 물어요. 이 편리한 목욕탕을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봐.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참 그래서 할머니 뒤로 여사님 뒤로 그 젊은 엄마를 보면서 약간 오버랩도 되고
저 엄마가 이 마사코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저러고 있었을까? 이런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시간이 흐쳐가고 이렇게 놓치고.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대요. 갈 길이 멉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럼 심양으로 마이크 넘깁니다. 넘깁니까? 네네네. 넘겨있어요. 방금 그 이중섭 로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중섭이 이제 지금은 이북당이 된 원산이죠.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뭐 일본으로도 갔다가 또 이제 제주도, 부산, 통영 이렇게 끊임없이 방랑하고 떠도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중섭이라는 사람을 디아스포라고 할까라고 또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런 점에서 새로워. 이중섭이 어떻게 보면 고흐와 비슷한 그러한 운명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분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그러한 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한락연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락연이라는 화가입니다. 한낙연. 네네. 아.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네. 락이 아니고 낙이라고 하는 거죠? 한낙연.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낙으로 그렇지. 발음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못 이분은 이제 알아듣겠다. 네네. 근데 조선인이셨고 사실 한락연 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지만 그 중국 미술계에서는 근대 서양화의 대가 그리고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수호자로 거의 이제 미술사 책마다 언급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심지어 이제 20세기 전반에 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렸던 아주 불릴 정도의 중국 국적의 조선인 화가였습니다. 네네네. 1898년에요. 연변의 용정에서 태어났고요. 용정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예. 윤동주라든지 송몽규라든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의 2세입니다. 1898년에 태어났죠. 아, 근데 처음 들어보네. 왜 처음 들어보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슬슬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이제 미술에 이제 소질이 있다 보니까 그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운동에 이어서 이제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연변에서도 3.13 만세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때 한락연 같은 사람은 이제 밤새워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랬습니다. 태극기를 그린 탓에 이제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에는 상하이로 건너와서 예컨대 뭐 고려공산당 창건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호위위원이라는 그러한 직을 맡기도 합니다. 근대 여성이구나. 그리고 1921년에 비로소 이제 그 상하이에 있는 미술전과학교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 공부하게 됐는데, 근데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당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독립운동에 있어서 사실 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또 초반에는 굉장히 파벌 싸움에 빠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젊은이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이 쏠리는 거죠. 다른 쪽의 그러한 함성이라든지 아니면 경향성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송년 한락연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1923년에 한락연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는데 조선인으로서 당신이 이제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없었죠. 조선인으로서 입당 1호였습니다. 입당 1호였고 중국 미술계 그러니까 한족들을 다 통틀 중국 미술계 인사 가운데서도 1호였습니다. 그림은 그 어떤? 다음 해에 네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 다음에 1924년에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선양으로 와서 이 만주 지역 공산당 조직을 개척하고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분이 그만큼 이제 아니네. 공산당에서는 굉장한 위상을 가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네네 말씀하세요. 그린 소재는 주제는 그림 소재 이제 나옵니다. 그림 소재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년도에 이제 뭐 만주국이 들어서고 이제 동북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네덜란드나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데를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각국의 화풍을 입히죠. 그러다가 40년대 이제 귀국을 하는데 44년도에 공산당의 그러한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서북 지역 해방을 위한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어디로 가느냐?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그 깐수성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 이슈로 묻혔지만 사실 2018년, 2019년에 있어서 중국 하면 떠오르는 핫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하나 있었죠. 그게 1대1로라는 중국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거국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세계적인 프로젝트였고 여기서 1대1로 중에 1로가 이제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실크로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대 중국이 서역과 서방과 이제 동서 문명이나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러한 길을 말하는데 깐수성이 이 실크로드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 문명과 문화의 교류 현장이었기도 하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동굴이라든지 그리고 석굴, 벽화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딱 떠오르는 게 뭐 돈왕석굴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많이 여행도 떠나시고 하는데 이런 석굴에 대해서 이런 중국의 이런 거대한 석굴 문화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하고 조사한 인물이 바로 이 한락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당시 석굴이 어떻게 보면 서양과 일본에 의해서 거의 이제 약탈당하다시피 하고 훼손됐는데 이 중국 측에서 나서서 최초로 조사한 사람이 이 한락연입니다. 그런 만큼 그러한 연유로 이제 키질이라는 지역의 석굴의 굴 하나가 아예 지금 한락연 전시관으로 이제 조성될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네. 근데 너무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맞아. 저 몰랐어요. 네네네. 검색하니까 막 나오네요, 많이. 근데 이분도 참 안타까운 게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찍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47년이죠. 98년생이었으니까 만 49세 정도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조난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뜹니다. 아, 조난사고로? 어머. 네네네, 조난사고를.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역사의 베일에 가려진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에 한락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을 이제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왜 한락연을 여태 알지 못했을까? 자문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국 전쟁이란 거대한 비극이 덮치고 또 남북 대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리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락연 같은 약간 사회주의 활동 전력이 있었던 사람, 공산당의 친공산당적 이력이 있었던 사람은 역사 속에서 다 거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김원봉 논란도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지.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지평이 굉장히 좁고 이걸 좀 넓혀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가 우리의 의무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이 기류인문학이 원래 지금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거죠. 인문학 드레싱 그리고 인문학 로드 이번에 그렇게 한 게 그냥 영화로 인문학적인 해석을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파고들어서 그 구체적인 작품이나 장소, 인물의 궤적을 따라가 보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새로운 올해의 목표니까요.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도 뭔가 하나 글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영업? 아니면 뭐 전시가 열린다거나 하면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이번에 오늘 이 화가 외에도 앞으로 저희가 인문학 드레싱을 할 때 또 근대 조선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한민족의 어떤 DNA를 잘 끝까지 유지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대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정말 이 자영업의 길고 긴 조선족 출신 화가 네, 한민족이었으나 디아스포라로 활동하시면서 더욱 대륙에서 인정받으셨던 또 잊혀졌다고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몰랐던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책사님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하는데 또 이렇게 민폐일까봐 잠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이중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요즘 핫하게 그 미술 관련된 팟캐스트로 네네. 요즘 아니네요.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교양미술 세계사 쪽으로 해서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막 나온 책이 한국 현대미술. 그 여기 보면 나의 속도 나오고 그러는데 맨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이중섭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책을 받은 다음에 깜짝 놀란 게 책에 대한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QR코드가 있어서 팟캐스트 했던 거랑 바로 연동이 되면서 괜찮네요. 네, 한 우리도? 시간 동안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합시다, 나중에. 그래서 좋네요. 예. 아주 좋네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한 가지 사족 하나만 좀 달면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1월 6일인데요. 네. 어제죠. 어제 1월 5일 오후에 물방울로 유명하신 김창렬 화백이 92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그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 현대 화단에서 뭐 아주 획을 그은 네. 분이죠. 그쵸.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감성과 또 이제 그 뒤에는 인간의 발명품 인공적인 그 글자, 한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물방울을 그 융합하는 그런 네.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과 문화의 어떤 네. 교섭, 배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이 김창렬 화백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좀 오늘 이제 그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삼가 전해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네네. 빕니다. 명복을 기원합니다. 네. 또 한 시대를 살아간 또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중섭의 아내라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해서 총 3부를 마치는 거죠. 중섭 로드 개발했습니다. 네. 아우. 개발 완료. 괜찮은데. 자, 그럼 우리 찌라시가 막았기 때문에 뭘 한번 더 지금 직접 다녀오는 걸로. 네. 네, 이제는 로드를 이제 우리가 윤동주 로드도 지금 좀 밀어놓지 않았습니까? 백신이 곧 돌아온다니까. 자, 이제 새해 첫 방송이니까요. 주제가 이중섭의 흰소를 떠올리면서 자, 소자로 끝나는 이제 사자성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덕담도 좋고 자기 어떤 그 표어도 좋고. 행복하소서. 사자성어 아니잖아요. 사자성어로 해야 돼? 아니. 행복하소. 소. 우소보소. 우소보소. 소데스까. 소데스까. 끝말잇기 아닙니다.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성의가 없으십니까? 자영업 좀 해봐. 우소보소 웃으며 네. 살자고.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말에 일노라는 말이 있죠. 한번 화를 내면 그만큼 더 늙어진다는 말인데요. 2021년 새해에는 일노 대신 일소하는 삶, 기왕이면 박장대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했어. 원고를 썼어. 안 시켰으면 어떻게 뽑았어? 어젯밤 봤어? 카메라 꺼놓고 있다 했더니 막 자료를 원고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네. 저는 견뎌내소 이런 걸로 아하. 올해를 잘 견뎌내서. 근데 저는 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영어로 막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본격적인 디지털 모던 사회로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가거나 스쳐가는 게 아니라 처음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 더 깊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우리의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열렬히 담대하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하십니까? 아야 너보다 나한테 네, 소탐대질하지 마시고.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우보천리처럼. 우보천리. 네.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되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네, 이번에 네. 문 대통령님의 새 신년 인사에 황소걸음처럼 느릿느릿. 우버천리. 네, 좋은 오버천리. 네. 네. 우버천리 비행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곧 돌아올 자영업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영화에서 계속해서 기대 인문학 로드를 파헤쳐 가면서 근대 영화 속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또 우리가 몰랐던 근대 인물과 장소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새로운 길로 떠납니다. 떠나보소. 떠나보소.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소. 요거 좋네. 네. 한중의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